이제 장하성 씨는 2부에 이르러서는 이제 더 넓은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이제 검토하기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은요, 더 넓은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을 쓴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더 넓은 경제 민주화는 재벌들의 자리에 국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리고 민중민주주의, 민중들의 힘을 이용해서 정당을 확보를 하고 정부를 확보를 해서 이제 국가가 이 재벌들의 위치를 이제 대신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 책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 각종 정책들이 이제 시행이 됐고, 또 국민연금도 그 방향으로 갔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기업 경영권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지금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 보험업법이 통과가 돼버리면 일단 이재용 씨 지분은 15% 떨어져요. 그러면 연금과 블랙락 펀드가 15%가 됩니다. 10%, 5% 해서 15%가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요, 좌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금을 만지는 곳으로 가면은 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김상곤 씨가 교육부 장관을 하다가 교원공제기금으로 갔습니다. 거기도 기금 규모가 꽤 됩니다. 가자마자 하는 얘기가 우리는 기금을 이용해서 M&A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말하자면 주식을 사겠다는 것이에요. 10% 룰이 있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10% 이상은 취득을 이제 못하게끔 막아놨거든요. 이제 교원공제기금에서 그만큼 또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버리면은 국내에 있는 연금 2억 개만 모이면은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에요. 국내 기업, 대기업들 서너 개만 잡으면 나라 전체가 잡히는데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얘기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왜 김상곤 씨가 교원공제기금 이사장으로 가더니 우리도 이제 M&A를 통해서 기금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냐는 것이에요. 상장사 주식을 취득을 해서 국민연금하고 합사하겠다는 논리로 이제는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합쳐져 있고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연금 사회주의가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각종 이런 연기금이, 국가 자금이 경영 관련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연금 사회주의가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더 넓은 경제 민주화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연금이 지금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 문제가 보인다는 겁니다. 생산수단이 국유화 돼버리면은요, 그 생산수단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잡히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회주의예요. 서서히 압박해 들어옵니다. 장하성 씨는요, 이 논리를 전개할 때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정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에게도 정의로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가 본인에게 정의로우면서 타인에게 정의로워야 됩니다. 본인에게는 정의롭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정의로우면 그건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상처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는 파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의를 이제 논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재벌로 넘어간 경제 권력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중심 축이 국가에서 시장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독점 자본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를 고장난 자본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하성 씨는요,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획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에요.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추모하는 이 그룹에서는 이 부분 아마 소송 걸 수 있어요. 이거 알면은. 박정희는요, 계획경제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공산주의를 계획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에서는 생산과 분배와 소비를 다 계획에 의해서 정부 주도하에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인이 국가예요. 주체가. 자, 그런데 박정희 경제개발의 주체는 기업이었어요. 기업. 모든 열매를 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도와주었어요. 이것은 공산주의의 그러한 계획경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하성 씨는 여기에다가 계획경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국가가 주도했다고 해서.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계획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이 계획경제라는 용어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아요. 국가가 중심이 된 모든 열매도 국가가 누리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열매를 기업이 다 누렸어요. 기업이 항상 중심을 이뤘어요. 기업이 주체가 되었어요. 기업이 주체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경제예요. 시장경제. 계획경제가 아니에요. 시장경제예요.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재벌들에게서 폐해가 많이 있습니다. 반시장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시장법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많이 시정되고 있어요. 그것을 대기업의 재벌들의 전체로 보면 안 돼요. 그것은 폐단에 불과한 거예요. 반시장적인 요소, 공정시장과 공정경제를 해친다. 말하자면 재벌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이렇게 해서 일반 개인들은 이 시장에 정상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정상적인 경쟁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법률들을 통해서 많이 방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렇게 확장을 함을 통해서 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편리해졌거든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가 생김을 통해서 골목 상권이 죽었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형 마트가 생김을 통해서 이 국민들의 권익은 생활은 상당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정의할 사항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무수한 일거리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아까 시간에 얘기한 그 자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정 경쟁을 해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반도체나 자동차를 보십시오. 거기 가서 사람들 한번 공정 경쟁 해보라고 하십시오. 반도체가 산업으로 나옵니까? 자동차가 산업으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이 들어가야 산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4대 기업 직원들이 100만 명이 있다 합시다. 100만 명 모아놓은들 그 4대 기업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이 투여가 되어야 그 100만 명이 의미가 있는 100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 결국은 이런 첨단 선도 기업들의 이런 4대 기업, 대기업들인데요. 그들이 시장 경제를 해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이고요. 이것이 우선적인 본질에 속합니다. 물론 폐단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선적인 본질에 속합니다. 이 4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에서요. 매출로 봤을 때 한 1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청사의 부가가치가 다 이 4대 기업에 귀속된다고 봤을 때 실질적인 부가가치의 한 17% 정도를 산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이걸 가지고 소비활동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파생부가가치라고 합니다. 그들이 소비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각종 음식점이나 교육이나 서비스업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파생부가가치를까지 합치면은요, 이 4대 기업이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GDP가 일자리라 말한다고 할 수도 있죠. 37%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어떠한 단서 하에, 전제 하에 계산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요, 한 37%에 이릅니다. 이 정도로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4대 기업의 최대 주주들이 가져가는 몫은 얼마나 될까요? 이 37% 중에서요, 한 35%는 근로자하고 하청사에게 다 지급이 됩니다. 다 근로자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1.5% 정도가 소액주주에게 갑니다. 소액주주. 왜냐면은 대주주들 지분이 한 20, 30%에 불과하니까요. 자, 그리고 0.5%가 이 대주주들에게 귀속됩니다. 그런데 대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것도 보면은 다 다른 계열사들에게 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열사들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37%를 기여하고 0.5%. 그것도 개인으로는 또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정도로 귀속이 돼요. 이게 요소소득의 분배라고 그럽니다. 이미 경제민주화가 소득 차원에서는 달성이 돼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재벌의 위치를, 이 대기업의 그 경영진의 위치를 국가가 해보십시오. 국가에는 이런 창의력이 없어요. 국가는 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존재만이 이러한 창의력과 이러한 기술을 발굴해내는 것이에요. 국가가 이 위치를,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장항성 씨의 논리는 이러한 폐단으로 인해서
이러한 폐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주주를 대체할 대안이 뭐냐? 이걸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 대안으로서 국가자본주의를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장하성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가 경제 중심 축을 시장으로 넘긴 것이 아니다. 이런 경쟁에 있어서 완전 경쟁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것을 가지고 완전 경쟁하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나 반도체 거기서 우리나라의 모든 부가가치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완전 경쟁하라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완전히 그냥 이론적인 얘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국가가 경제 중심축을 독점 자본으로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자본의 본질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제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그대로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기술을 가진 자에게 이윤 행위를 용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기술일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과학이었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증기기관이 발견되고 그랬어요. 과학입니다. 아이디어입니다. 기술입니다. 과학이 출현했던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 과학과 기술을 가진 자가 먼저 이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용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시장경제예요. 이윤 추구 행위를 용인하는 거. 그래야만이 이 과학과 기술이 사업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업 일자리가 출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인들은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민중들이에요. 민중들. 그러니까 이러한 자본가와 민중은 이렇게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것이에요. 서로 공생하는 관계예요. 이것은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장하성 씨는 이걸 적대 관계로 봐요. 이 민중주의가 이 자본주의를 없애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를 이겨야 되고 없애야 되고 이 사람들도 다 끌어내려서 자신들하고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민중민주주의예요. 그러는 사이에 일자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이 이윤 추구 행위를 허용하면 이게 시장을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시장경제예요.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윤의 축적이 자본입니다. 그러면 이윤이 축적된 것이 자본인데 이 자본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 자본이 신산업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사업장을 확장하기도 하고요. 고정자산을 더 많이 구매해서 이 사업장을 확장한다는 것이에요. 또 신기술이 나왔을 때 새로운 사업을 연다는 것이에요. 이게 과학기술의 사업화라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방대한 일자리가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방대한 일자리가 나오면 여기서 4대 기업 같은 것이 나왔는데 4대 기업의 GDP 기여도가 37%인데 근로자에게 35%, 소액주주에게 1.5%, 최대주주에게 0.5%가 가더라는 것이에요. 근로자에게 다 가더라는 것이에요. 이 민중들에게 다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상생하는 관계이지 여기에서 여기를 깨뜨리면은 이 전체가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완전 경쟁을 얘기하면서 이 대기업들이 경쟁을 다 없애가지고 지금 이렇게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소소득의 분배에 있어서 이미 이것을 달성하고 있고 이 방향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경제 민주화는 소득 재분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유의 재분배가 일어나서 경영권이 교체가 돼버리면 이것 전체가 망가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장하성 씨는 이 대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을 찾습니다. 말하는 민족민주주의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주 없는 기업을 연구합니다. 여기에서 주주 없는 기업은 대주주가 없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노동자가 주인인 회사, 협동조합 모델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근데 많이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서는 자본이 없어서 감당을 못하겠다 해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나 채권자가 주인인 회사를 또 검토합니다. 여기서 공급자는 것은요, 석유 그리고 토지 이런 데에서는 이 주인 회사가 가능하겠다. 말하자면 산유국들 그러한 모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채권자가 주인인 회사도 살펴봅니다. 채권자는요, 구조조정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국가가 주인인 회사를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국가자본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결국은 주인이 없는 기업을 연구하면서 이 둘은 아니고요. 이것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아주 이것은 쓸만한 제도이다. 결국 국가자본주의를 추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기업의 자리에 국가가 자리한다는 것이죠. 이걸 추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국가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장하성 씨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말 모르고 이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알고 이 얘기를 했느냐.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은데, 이 국가자본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게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마르크스가 얘기했고, 그리고 마오쩌둥이 얘기했고,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인데 이걸 아주 좋은 제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 헌법에 이건 사회주의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느냐.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실사구시의 일환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마르크스는 고타강령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모르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이냐.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일환인 것입니다. 국가자본주의를 가리켜서 사회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포함을 시켜야지 왜 사회주의를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말을 하느냐. 왜 사람을 현혹시키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람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자본주의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넓은 경제민주화로서 국가자본주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것을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제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당신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삼성전자 M&A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가가 이 대주주를 아웃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당신의 의도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더 넓은 경제민주화는 국가자본주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는 시인을 하고 그 다음 논쟁을 하셔야 됩니다. 장하성 씨는 이 부분은 시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해야 돼요. 이거 부인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M&A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었던 많은 M&A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SK건에 대해서, 그리고 쌍용 자동차 그 기술 먹튀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삼성 M&A 가능성을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논의를 합니다. 외국 자본 지분이 50% 이상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국민 연기금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장을 할애해서는 소액주주 당신들이 이 삼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소액주주 운동으로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발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국민연금과 이제 소액주주가 결합하는 그러한 모델을 아마 상정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만약 삼성 경영진이 경영을 소홀히 하거나 경영에 이상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황제 경영을 깨뜨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대주주들의 이러한 경영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건 하나의 도전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향하여 이렇게 이제 이제 제목을 붙이고 이제 논의를 또 전개합니다. 말하자면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 이런 개념을 또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결국은 여기에서의 이 국가 자본주의와 사실은 좀 연결이 되어집니다. 국가 자본주의를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국 자본주의는 이 재벌들에 의해서 고장난 자본주의가 돼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 찾기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결론 내린 게 고쳐 쓰기를 해야 된다. 고쳐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뭘 고칠 것이냐. 이 모순의 핵심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향할 사회는 뭐냐. 함께 잘 사는 사회인데 이건 분배의 문제이다. 이 분배의 문제가 사실은 더 넓은 경제 민주화로 이제 귀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이다. 불법을 교정하는 정의로운 사회이다. 자, 그래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다면 정의로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그 최상의 가치이다 하면서 정의를 또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장하성 씨의 논리의 출발점은요, 항상 정의예요, 정의. 그리고 귀착점은 평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유는 없습니다. 정의로운 자본주의라야 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재산의 사적 소유에 있어서 정의로워야 된다. 그 소유가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가 정의로워야 된다. 소유가 정의롭지 않으면 그건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 경쟁에 있어서 정의로워야 된다.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재벌들이 이것저것 모든 사업을 다 함을 통해서 이제 경쟁을 해치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배가 정의로워야 된다. 이 분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더 넓은 경제 민주화의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정의로운 소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로버트 로직의 말을 통해서 사유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된다. 그러나 정의로운 것이 돼야 된다. 정의롭지 않은 이 사적 재산권은 시정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소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의로운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취득 과정에서 정의로워야 된다. 그런데 이 취득 과정에 있어서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원해가지고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과정에서 정의로워야 된다. 말하자면 승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초대 창업자에 의해서 그 2세, 3세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 과정이 정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불의가 있다면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소유에 있어서 정의로운 소유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에 있어서도 정의로워야 된다. 소수 재벌 그룹이 의류, 식품, 전자, 자동차 이러한 것은 불공정 경쟁이 이제는 구도화되어 있다. 이런 것도 시정이 돼야 된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요, 지금 많이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분야에 개입을 해서도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정의로운 분배, 소유된 약자와 뒤처진 패자의 문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하성 씨가 말하는 그 세 가지 이 정의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유에 있어서 정의로워야 된다.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돼야 된다. 말하자면 대기업은 지금 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는 아무런 타협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정의로운 경쟁. 이것도 이제 그 시장을 해치고 있다. 이것도 시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정의로운 분배. 말하자면 이 소외된 이 약자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지금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또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가 실현이 된다. 자, 그러면서요, 이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자본가와 민중의 문제인데요. 이것을 이제 그 장하성 씨는 이 자본가를 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는 자본가의 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민중은 민주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민주주의는 민중의 편을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하성 씨의 언어 사용에서 민주주의라고 나오면 이건 민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나오면 이것은 이제 대주주들, 재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서는 소외된 약자와 뒤처진 패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여기에서 민주주의로 자본주의를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자리에, 자본의 자리에, 재벌들의 자리에 국가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을 국가가 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와 민중이 결합해서 하나의 그 경제 체제를 이루는 이러한 것으로 이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까 기본 체제에서는요, 자본가가 있고 민중이 있는데 자본에 의해서 소유가 인정이 되니까요, 여기에서 창의성이 나와서 이게 기업을 출현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아이디어나 과학기술에 의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이디어나 과학기술은 이 소유를 인정할 때 나옵니다. 이 자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최상의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에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시장이 나오는 것이고 기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나오고 이 소유를 인정을 할 때 이제 일자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그러한 그 핵심인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다른 표현이 자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에서 이 자본은요, 소유의 인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경제적 자유를 인정을 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하성 씨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상생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여기는 적폐로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 정의, 잘못된 정의로 소유를 하고 있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고 그리고 분배를 왜곡시킨 존재로 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 민주주의가 이 자본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 투표를 통해서 이걸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것인데, 즉 정당을 출현시켜서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이 정당을 출현시켜서 국가를 장악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자본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로 자본주의를 이겨내는 것이 이게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의 실현 방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와 이 결론적인 얘기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마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을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마을 보면은 이 한 마을, 하나의 마을 하면은 이걸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에 합쳐서 쓰고 있어요. 그럼 한마을이라는 얘기는 한국이라는 얘기로 사실은 의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국을 사실은 좀 모델 삼은 이야기이다 해서 한 마을에 정부라는 아이가 있어요. 정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주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주가 이제는 이 맡기고 먼 나라로 이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라는 아이에게 이 지주가 이 모든 토지에 대한 관리권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다시 와서 내가 찾겠다고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정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들은 이 경영권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로 가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정부는요, 지주로부터 모든 경영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생산수단을 장악했다는 얘기예요. 기업 경영권을 장악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주 착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싼 값에 소작농을 주고요. 말하자면 하청사도 그렇게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농작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미소도 세웁니다. 다른 정미소보다 더 싼 값으로 잘해주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정미소가 도태를 합니다. 나온 쌀을 가지고 이제 막걸리도 만들어요. 다른 막걸리 하는 사람보다 더 싼 값을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막걸리 회사도 다 정리가 됩니다. 이제는 이걸 가지고 막걸리를 수포에서 팝니다. 수포에서 팔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 잡화들도 함께 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설탕, 과자, 신발 공장도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수출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 잘 살게 되어서 모두가 행복해 했다. 이게 이제 한마을 이야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한마을에 존 롤스가 찾아왔어요. 평지풍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존 롤스는 이제 학자입니다. 그럼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다 상실해버렸다. 국가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너희는 모든 이런 자유를 상실했다. 이렇게 이제 존 롤스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존 스튜어트 밀도 와서 이제 또 함께 거듭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 말을 거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이에크도 찾아옵니다.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했다. 너희들이 선택한 길은 노예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게 한마을 이야기에서 이런 말들이 이제는 나도니까 이제는 이 한마을에 아주 이제 평지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트로츠키가 찾아옵니다. 이 트로츠키는 누구냐면요, 레닌의 정적입니다. 이 공산주의자이죠. 이 레닌의 정적이죠. 레닌의 경쟁자입니다. 경쟁에서 져서 이제 멕시코로 거의 망명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살해됐습니다. 이 트로츠키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트로츠키 말은 이랬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그러한 이 하나의 경제 원칙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경제 원칙이 이렇게 바뀐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라고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트로츠키가 말을 했는데, 이제는 이 트로츠키의 이 말을 이 한마을에 언론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한마을 이야기는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국가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한마을 이야기는 국가자본주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져서 이제 정의롭지 못한 한국 자본주의를 얘기하고 아까 말한 정의롭지 못한 소유, 불공정한 경쟁, 분배의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된다. 경제적 평등을 이뤄내야 된다. 즉 정당을 출현시켜서 투표를 통해서 출현시켜서 여기에서 이제 자본을 이기는 것인데 정당을 출현시켜서 투표를 해서 이긴다는 얘기는 이제 이러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가 여기에서는 민주주의란 말을 씁니다. 민주주의란 말을 항상 안 써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 여기서의 민주주의는 바로 여기 민중의 편입니다.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자가 정권을 장악을 해서 이 국가를 통해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본을 이기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법을 바꾸고 해서 자본주의 법을 바꾸고 해서 국가가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들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정부라는 아이인 것입니다. 한 마을에서의 정부는 바로 이 국가 자본주의의 국가, 정당 그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환으로 이게 더 넓은 경제 민주화인데요. 이 일환으로 여기에서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통해서 각종 회사, 우리나라 172개사 의 대주주인데요. 2대주주인데요. 여기에서 경영 의결권 행사하고 이제는 배당 문제까지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608개 회사에 대해서도 경영 의결권 행사를 하고 또 심지어는 주주 평등권까지 주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사회이사 추천을 주주 수만큼 하겠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2대주주인데 경영 의결권 행사를 하는 2대주주인데 국가가 연금을 통해서 나라 핵심 기업들을 다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법률이 지금 시행령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는 연금 사회주의가 위태롭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는지 연금 사회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지 후자라는 것입니다. 후자. 연금 사회주의가 시작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법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기만 하면은 그 바로 곧바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하성 씨가 한 정책실장으로서 한 이러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이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그 시도였다. 그리고 그 길을 놓았다. 아직도 그 길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을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